자, 이제 마지막 물리2 양자역학 마무리 지읍시다. 슈레딩거 방정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활용한 예를 몇 가지 볼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예가 그 무한 포텐셜 우물이라고 보통 별칭이 있는 예제가 있고요. 그게 여러분 최근에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양자점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퀀텀 닷 디스플레이. 예, 요게 이제 이거 원리고요. 양자역학을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소 원자 있죠. 예, 수소 원자 내 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결과 위주로만 볼 겁니다. 이거 푸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양자 터널링 효과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정성적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걸 이용한 전자 현미경이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1시간 안에 다 격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요 수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친 거예요. 엄청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요,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입장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초기 조건만 완벽히 알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이제 온갖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이런 법칙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걔가 죄를 짓는 거는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게 지금은 틀린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뉴턴의 이론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역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ma = f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예로 처음 배우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거는 이제 요게 상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어쨌든 ma = f를 통해서 a를 알면 a를 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를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위치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운동량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들은 초기 값이거든요. 어떤 특정 순간에 초기 상태의 값입니다. 여기 상태. 그럼 어떤 특정 순간의 값을 고전 물리에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법칙 자체도 확률이 아니라 확실하게 몇 초 뒤면 어디에 있고 속도가 얼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위치와 그러니까 t0일 때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임의의 순간 t일 때 그때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또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전 물리입니다. 고전 물리. 근데 맥스웰의 이론이 좀 약간 양자역학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양자역학도 여러분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모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역학도 확률에 대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률은 100% 맞는 겁니다. 확률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근데 확률 자체가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확률 분포는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그거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측정하기 전에는. 측정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생각은 뭐냐? 그래도 측정하기 전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어딘가 있는 거는 확실하다라는 게 그 아인슈타인의 입장이고, 보어를 위시한 코펜하겐파 입장은 진짜 리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돌아버리겠죠. 맥스웰의 방정식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수능 특강에 있기도 하지만 이 식 자체가 앞으로 보게 될 프사이라고 적히는 파동함수, 이게 양자역학 할 때 괴물처럼 보이는 문자거든요. 프사이 때문에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프사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 이런 파동함수라고 불리는 요 그 삼지창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삼지창 모양. 요거
그래서 막 물리학자들이 쓴 시 중에 푸사이에 대한 막 이렇게 시를 적은 것도 있어요. 막 푸사이를 악마에 비유하고 막 이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악랄한 함수인데, 근데 그 푸사이가 그 파동 그 백셀의 이론의 전기장하고 되게 유사해요. 전기장하고. 그래서 그 복사의 세기 있죠. 복사의 세기, 빛의 세기. 빛의 세기는 빛을 파동이라고 봤을 때는 그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입자로 보면은 에너지 자체가 입자로 보면은 밝기 자체가 그 광자의 개수 곱하기 광자 한 개당 에너지, 이거를 이제 빛의 세기, 밝기이면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요, 결국에 전기장의 제곱이 크다라는 것은 그 지점에 광자의 수가 많다라는 거고, 그 말은 그 지점에 광자가 발견된 확률이 높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제곱이 광자를 발견한 확률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파동 함수라고 불리는 요 푸사 있죠. 악마에 비유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요 파동 함수도 제곱이 그 지점에서 입자가 발견된 확률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걸 이제 양자역학 배우다 보면요, 요 사실을 까먹게 됩니다. 막 수식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까먹고 있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은 누구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입자에 적용이 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전자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대한 식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래서 에너지가 2n분의 p 제곱인 입자에 대한 식인데 거의 다 모든 얘가 전자입니다. 전자. 그럼 얘는요, 에너지가 2n분의 p 제곱이기도 하지만 2분의 1 nv 제곱이니까요. 2n분의 p 제곱이기도 하지만 광자 이거를 또 광자라고 보지 않고 물질파로 본다면,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전자를 물질파라고 본다면 또 진동수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요거는 물질파의 진동수가 되겠죠. 물질파의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가 h분의 EK이고, 그다음에 파장은 P분의 H. 요거는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식이죠. 요거인 물질파에 대한, 요 물질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요 물질파에 대한 이 파동함수로 기술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처음 배울 때라서 그 파동함수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 파동함수 자체는 파동함수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측정되는 물리량도 아니고 뭐 어찌 보면 실질하지 않는 의미 없는 값인데, 요거의 제곱이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제곱이. 요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뭐 이상한 기호가 보이죠? 이거 편미분 기호인데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처럼 보면 돼요. 아, 요게 슈레딩거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보면 복소수가 들어갑니다. 복소수가 들어오고 파동함수도 나중에 복소수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실수 아니고 복소수는 허수가 포함된 복소수는 실제하지 않는 숫자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파동함수도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째 보면 이게 실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허수가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허수랑 약간 그 양자역학이랑 좀 느낌 비슷해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h 바가라고 불리는 요 값이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겁니다.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요게 좀 더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말이 또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 여기 V는 포텐셜 에너지 뜻하거든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무관할 경우, 이 말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경우,
그 수소 원자 내 포텐셜 분포도 안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유명한 식이니까 제가 비워놔 봤어요. 네, 이거를 풀진 않을 겁니다. 풀진 않은데 한번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려봅시다. 식을 따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에요. 예쁘게 그리세요. 제곱하는 느낌. 다행히 여기는 여러분이 배운 미분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 악마가 등장할 건데요. 이 파동함수 푸사이로 배웠는데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저도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해서 생각의 방법인데 요걸 약간 이렇게 위로 먼저 이렇게 탁 한 다음에 동그랗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끄면 좀 예쁘게 됩니다. 야, 이 꿀팁이에요. 한 100번 정도 하면은 예쁘게 그려집니다. 이게 예쁘게 잘 안 그리면 양자역학이 잘 안 풀려요. 악마가 들고 있는 삼지창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네, V는 포텐셜 에너지고요. 다시 천천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이 아마 그린 거랑 다를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푸사이 파동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미분 방정식. 근데 여러분 요거 푸는 예를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 넣어놨어요. 무한 포텐셜에 대해서. 요것만 0이 되면 여러분 그 단진동하고 비슷한 식이 됩니다. 얘만 0이 되면 두 번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옵니다. 요거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식 쓰잖아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식. 그렇게 해서 요 E를 구하잖아요. 그럼 요 E가 에너지 준위가 됩니다. 수소 원자에 대해서 풀면요. 그래서 요 E는요. 요게 입자에 대한 식이잖아요. 어떤 입자에 대해서. 요게 입자의 전체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자의 전체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게 E입니다. E는 여기 적어놨네요. 그래서 요거의 얘가 이겁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이 있죠. 요게 이 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정석대로 푼 에너지 준입니다. 그게 리얼 진짜 푼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어제 가르쳐 줬던 거는 약간 약간 야매로 푸는 거고 진짜 푸는 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푸는 게 진짜로 푸는 겁니다. 이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서 이제 그 결론만 얘기를 합니다. 이 파동함수 자체는 관찰 측정되는 물리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근데 요거의 제곱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확률 밀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또 확률이면 확률이지 또 치사하게 또 뒤에 뭐가 붙었죠. 확률 밀도 돌아버리겠죠. 확률 밀도. 그러니까 밀도니까 부피 곱하면 확률이 됩니다. 2차원이면은 면적 곱하면 확률이 되는 거고 1차원이면은 길이 곱하면은 확률이 되는 겁니다. 밀도니까.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전부 다 1차원적인 걸 다룹니다. 근데 수소 원자 내 전자는 왜 어렵냐? 3차원이니까 어려워요. 3차원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볼 거는 1차원입니다. 사실 없는 건데요. 그 1차원 선 안에 전자가 갇혀 있는 뭐 이런 걸 봅니다. 아니면 그 길다란 상자 안에 전자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놓고 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확률 밀도에다가 요게 이제 그 그래프거든요. 임의의 순간. 이거는 그냥 임의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확률 밀도 그래프예요.
그러면 요 dx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요 dx에다가 요 확률 밀도인 psi 제곱을 곱한 게 요 dx 사이, 그러니까 요 순간으로 x1 위치 근처가 되겠죠. x1 위치 근처에서 이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요 psi 제곱에 dx를 곱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견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럼 적분을 하면 됩니다. x1에서 x2까지 psi 제곱을 x1에서 x2까지 적분하면 요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입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견될 확률이 됩니다. 그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 psi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는 어딘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0에서 무한대,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공간이라고 치면은 요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있긴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근데 이것도 해석이 다릅니다. 어딘가 한 군데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쯤 여기 있고 30%쯤은 저기 있고 이런 거예요. 분신처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은 그 만화를 모르죠. 옛날에 그 홈런한 왕정훈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마구를 던지거든. 그럼 공이 막 여기저기 막 있는 상태로 와요. 그게 이제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양자역학을 떠올렸었거든요. 아, 저게 치기 전까지는 얘가 어디에도 다 있는 것이다. 걔가 홈런 왕이기도 하면서 투수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 그래, 저 빨리 끝내고 싶구나. 넘어갈게요. 힘겹게 많이 남았어요. 되게 빨리 끝나가니까 진짜 재밌지 않아요? 자, 1차원 상자 속에 갇힌 입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요 문제를요, 정확히 푸는 과정은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빈칸 없이 그냥 해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다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차원 상자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길이만 있는 상자인데 없고, 근데 실제로는 3차원 상자죠. 그러니까 3차원 상자 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걸 상상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X만 보겠다는 거예요. X만. 1차원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푼 결과를 얘기해 줄 건데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요,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특정 값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요. 근데 그게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비슷하죠. 그렇게 되고 수소 원자 내 전자도 결국에 수소 원자 핵이 만드는 에너지적인 장벽 안에 전자가 갇혀 있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갇혀 있어야지 불연속적인 값들을 가집니다. 물리량들이. 그리고 요 psi는 이제 악마가 되겠죠. 전자가 있을 확률이 됩니다. 요거의 제곱은. 그래서 요거 결과를 할 건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지 않고 또 야매로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소개할게요. 이게 어디더라? 중앙대 모의논술인가? 121페이지 보면 중앙대 모의논술에 이게 나오거든요. 질문으로. 거기에서 이제 요 사진을 불법 복제한 겁니다. 잘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타줄 있죠, 기타줄. 그거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여기 기타줄이 1차원이잖아요.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요. 여기에 길이가 L인 기타줄처럼 생각을 하고 전자가 요 안에서 정상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요 L 안에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파장은요, 요 L 안에 반파장이 정수배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전자를 파동이라 보면 얘가 요런 정상파로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이걸 반으로 나눠 가지고 요런 정상파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이걸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런 정상파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줄의 정상파 조건이랑 비슷하죠. 요 L 안에 전자의 파장이 람다라고 했을 때 전자의 파장의 절반의 정수배만큼이 L이 되는 조건. 이게 그 보어의 제1 양자 조건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언제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대? 예리하네요. 나도 모르게 왜 그랬지? 예,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괜찮아요. 저는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지우지만. 아 이것도 왜 그래? 아 네. 아 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갑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검은색일 때가 n = 1일 때고요. 요 파란색일 때가 n = 2일 때고, 요 빨간색일 때가 n = 3일 때입니다. 그래서 n이 양자수가 됩니다. 이 경우에 1, 2, 3. 그럼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이제 끝이에요. 이걸로부터 이 갇혀있는 이 상자 속에 갇혀있는 전자의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딱히 포텐셜 에너지가 없거든요. 운동 에너지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2m분의 p 제곱입니다. 근데 p는 운동량이고 운동량을 가진 입자는 파장도 가지죠. 물질파니까. p는 람다분의 h입니다. 람다분의 h. 그럼 얘는 2m분의 1에 람다분의 h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요 람다가 여기 있잖아요. 예, 람다는 2L 나누기 n입니다. 2L 나누기 n. 그거의 역수니까 2L분의 n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8mL의 제곱분의 n의 제곱 h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기하게도 나중에 대학 가서 뭐 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잖아요.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힘겹게 풀어도 이 결과 나옵니다. 실제로 그 뜻은 뭐냐? 실제로 전자가 여기에 정상파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수소 원자 내에서도 정상파 형태로 각 궤도에 존재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 특징을 보면 n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n이 1일 때의 에너지를 바닥 상태의 에너지라고 하면 n = 1일 때는 그거의 4배가 되고 n = 3일 때는 그거의 9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그 에너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걸로 그리면요, 바닥 상태 에너지를 뭐 특정 값이라고 하면요, 이게 올라갈수록 간격이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수소는 달랐죠. 수소는 이런 식으로 되었잖아요.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에너지 값들이 간격의 특징이.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 불연속적인 특정 값들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전자가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이온이면 3이온, 4이온, 9이온은 가질 수 있는데 2이온이라든지 3이온, 그다음 5이온 이런 거는 못 가진다는 거예요. 전자는 이런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자 속에요, 전자를 가둬놓기만 해도 이 전자는 양자화됩니다.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특정 값들만 불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보면 상자의 크기하고 안에 있는 입자의 질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결과만 알려줄 거예요. 얘는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루트 L분의 2에 사인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됩니다. 요거 그림 그려보면요,
n 이꼴 1일 때랑 n 이꼴 2일 때랑 n 이꼴 3일 때 있죠.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세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n 이꼴 1일 때는 요게 요 모양 형태 자체는 파동함수의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 이꼴 1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n 이꼴 2일 때는 파동함수가 이런 형태가 되고 n 이꼴 3일 때는 파동함수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하고 파동함수 형태를 한꺼번에 그린 모식도입니다. 그리고 n 이꼴 1일 때 에너지가 2면은 n 이꼴 2일 때 에너지는 4이고 n 이꼴 3일 때 에너지는 9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뭐를 알 수 있느냐? 파동함수의 제곱가 확률 밀도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얘는 이렇게 되고요. 제곱을 하면 얘는 제곱을 하면 요렇게 되고요. 얘는 제곱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요거에 제곱을 한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닥 상태에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자는 요 지점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측정을 해보면. 근데 측정하기 전에는 여기에 한 몇 퍼센트 있을 확률이 있는 거고 여기에 몇 퍼센트 있을 확률인 거 여기에 몇 퍼센트 정도 있고 여기에 몇 퍼센트 정도 있고 이런 상태인 거야. 측정을 하면은 측정을 했는데 여기 있었다. 그러면 그 순간엔 여기 있는 거예요. 돌아버리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들뜬 상태 n 이꼴 2인 상태의 전자는요.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완벽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측정해도 여기서는 발견이 안 돼요. 그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발견될 확률과 여기서 발견될 확률은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견될 확률은 5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견될 확률은 50%예요.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에는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에 50% 있고 여기에 50% 있는 상태예요. 중첩된 상태입니다. 근데 측정을 했는데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겁니다. 돌아버리겠죠.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측정하고 나면 이제 거기 있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형태로 갑니다. 예. 미치는 거죠. 근데 하나씩 측정해서 여러 번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씩 측정해서 통계를 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무리 측정해도 엄청 수억 번 측정해도 전자는 여기는 발견 안 됩니다. n 이꼴 3인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한 그래도 그런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 형태가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정론입니다. 100%입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두 그림을 보면요. 좀 차이가 얘는 길이가 L이고 얘는 2L이죠. 그러면 아까 그 에너지 준위식을 보면은 얘는 8m에 L의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8m에 2L의 전체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의 에너지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왼쪽 오른쪽 어디가 더 커요? 전자가 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이 얘가 더 크고요.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이 더 크죠? 에너지 준위 차이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퀀텀 닷 디스플레이입니다. 양자점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노 입자 안에다가 전자를 가둡니다. 그 다음에 그 전자가 가둬져 있는 나노 입자에 에너지를 가해줘요. 그러면 그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으면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도 큽니다. 크기가 작으면 에너지 준위 사이는 커요. 이 양자점 나노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작으면 에너지 준위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의 차이들이 크기 때문에 보라색 계열의 빛이 나오고요. 그 나노 입자의 크기가 크면 이제 붉은색 계열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한 점은 뭐냐면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입자 자체가 크기가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소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어를 잘하면 이제 좀 더 뛰어난 화질의 이 TV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차이점은 뭐냐? 얘는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는 1차원으로 계산했지만 실제는 3차원입니다. 근데 식은 꼴이 비슷합니다. 결국에. 그다음에 여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쭉쭉 풀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가 이제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한 건데요. 요것도 또 틀렸네. 아니에요. 이게 이 제곱이 아니고 요거는 요게 빠져야 돼요. 제곱이 아닙니다, 이게. 요건 그래도 빨리 발견했다.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니까 그 R 제곱분의 이 1을 위에가 제곱이겠네. 그러니까 맞네. 요 힘을 힘을 적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전기력이 마이너스 K의 R 제곱분의 2 제곱이잖아요. 이거를 그 R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는 2 제곱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모는 R의 제곱이 R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제곱을 엉뚱한 데다 붙여놨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새벽에 한 것 같아 이거는. 요걸 집어넣고 풀면은요, 우리 그 푼 아주 긴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풀면은 결과가 에너지 준위가 이게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그 몇 주 동안 수업하는 걸 한 번에 해결했어요.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 요거는 이제 에너지 단위입니다. 전자볼트는. 전자 한 개를 13.6볼트로 가속시켰을 때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됩니다. 13.6 일렉트론 볼트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그 물리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 식 자체는 설명 생략할게요. n이 커질수록 여기 마이너스가 에너지는 크기를 의미하니까 n이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큰 겁니다.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간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갈수록 좁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역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더라. 불연속적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요, 4종류입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는 돌아버리겠죠. 일단 여러분 N이라고 배웠던 그냥 양자수라고 배웠던 건 주양자수고요. 얘는 뭐를 결정짓냐면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좀 까먹었겠죠. 에너지 준위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만은 아니고, 아까 상자 속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본 거고, 수소 원자는 원자 핵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도 고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안 배우는데 요 L이라고 표현되는 게 궤도 양자수입니다. 요 N은 여러분 보통 KLMNO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 L은 0, 1, 2, 3, 4 해가지고 N-1까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이 원자 내 전자를 표현할 때 SPD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S가 0이고 P가 1이고 D가 2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L이. 자기 양자수는 각운동량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거는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존재하고요. 근데 스핀 자기 양자수는 여러분이 배운 겁니다. 그 원자 자석 얘기할 때 전자가 N극, S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N극이 위쪽 방향을 향하느냐 아래쪽 방향을 향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파동함수가 구해지잖아요. 근데 그 파동함수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면 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주양자수, 궤도양자수, 자기양자수에 의해서 파동함수가 결정됩니다. 파동함수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같으면 똑같은 파동함수, 똑같은 상태고 그걸 보통 여러분 방으로 비유를 합니다. 과학에서. 요 세 개 같으면 같은 방이에요. 원자 안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요 세 개가 같으면 같은 방이에요. 근데 같은 방 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핀 양자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세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동함수의 제곱이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확률 밀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면 우리 하진 않습니다. 파동함수 꼴이 나오거든요. 되게 복잡한 함수로. 그럼 그 함수를 그려보면 단면으로 그려보면 n = 1 때가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가 제일 발견된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n = 2는 요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3차원으로 표현한 게 전자구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딱 비교해 보십시오. 얘가 이제 n = 1인 상태고 얘가 n = 2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얘는 이제 그 L하고 M은 0인 상태만 이렇게 뭐 그냥 비교를 합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하죠? 요 중심에서가 제일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이 높은 걸 진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n = 2는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도 발견될 확률이 좀 있고 여기가 제일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진하게 그리죠. 이게 이제 여기 1차원적으로 그린 거고 얘가 2차원적인 거로 그린 거고 실제로는 근데 3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3차원 입체적으로 막 구름을 막 표현한 게 그게 지금 현재 원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저번 시간에 배운 파동으로 그린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보어와 드브로이의. 그것도 그래서 완벽하게 맞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진짜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수소는 이게 정확하게 구해져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헬륨은 몰라요. 수소까지는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몇 %인가를 확실하게 합니다. 수소 내 전자는. 이거는 여담인데요. 이 전자의 가운동량 방향은 몇 가지가 될 수 있냐면은 -L에서 +L까지니까 2L만큼하고 0 하나 해서 2L 플러스 한 가지 이렇게 되고요. 요 L은 몇 가지가 되느냐? N 가지가 됩니다. 0에서 N-1까지니까. 얘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왜 그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수소 원자가 제일 중요한 원자니까 조금 더 자세히 갈게요. 파울리 베타울리라는 게 있는데 이 파울리라는 사람이 그 상당히 천재였거든요. 이 사람이 좀 단명을 했는데 되게 오래 살았으면 많은 업적을 남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런 과학자였다고요. 애국심에 강해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파울리 베타울리가요 이런 겁니다. 한 원자의 같은 양자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전자들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수소 원자 내 전자는요 요 네 개의 양자수 중에 반드시 한 개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개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파울리의 베타울리입니다. 이게 베타적이다 이런 뜻이죠 전자가. 그래서 요 세 개에 의해서 방이 만들어지면 그 방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 이거는 뭐 수소 말고 수소 이외에 이제 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순서인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n = 2가 n = 4가 n = 3보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있길래 그냥 넣어놨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순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n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소로 치면 n = 1일 때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느냐, n = 2인 궤도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n = 3인 궤도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이건 근데 조금 확장돼서 수소 말고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요 공식을 그냥 설명을 바로 할게요. 이게 2n 제곱까지 가능한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요 양자수 n 안에
L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2L 플러스 1인데 L 자체가 또 0에서 n분의 1까지 n-1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요거 수열 배우죠. 요거 계산하면 n제곱이 돼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심심하면. n제곱이 되는데 요게 결국에 방의 개수예요. 방의 개수. 그러니까 푸사이의 개수입니다. 푸사이의 개수. n이 1일 때 푸사이 개수는 1입니다. n이 2일 때 푸사이 개수는 4예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n = 3일 때의 푸사이 개수는 9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방에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2n제곱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 1인 궤도에 방이 하나 있는 게 보이고요. n = 2인 궤도에 방이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의 1의 제곱까지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얘는 2의 n의 제곱, 그래서 8개가 들어가지는 겁니다. 8개가. 그래서 8개보다 좀 부족하면은 뭐 그 무슨 이온이 되고, 많아지면은 많거나 적으면은 이온이 되기 쉽죠. 왜냐하면 이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8개를.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한다는 거 뭐 알고요. 근데 고체 에너지 띠오는 파울리 베타올리에 의해서, 고체는 원자들이 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들이 중첩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반쯤은 여기 있고 반쯤은 여기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여기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전자들도 파울리 베타올리를 따라야 되니까 그 양자수가 달라야 돼요. 근데 요 녀석들이 각각 독립적인 에너지 준위는 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간 조금씩 에너지 준위가 다른 값을 가져야지만 안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준위가 아닌 에너지 띠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게, 요 서로 영향을 주는 그 원자의 개수만큼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되게 여러 개고 좁은 에너지 범위 안에 있으니까 마치 연속된 에너지 값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발광다이오드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자, 터널 효과 대충 하겠습니다. 요것도 원칙적으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근데 아까 무한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상자가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런 완벽히 갇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극한적인 경우고, 실제로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히 높은 절벽이 아닌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이런 절벽이다, 이런 상태인데요. 근데 고전물리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만약에 얘가 이제 H면요, mgH가 얘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뭐 마찰이 없어서 이게 막 이렇게 진동을 해도요, 이게 시간을 오래 아무리 놔도 얘가 이렇게 이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물리고요. 근데 사실 요것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얘네들이요, 사실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봤더니 얘가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게 터널링이에요. 얘가 마치 이제 고전적으로 보면 얘가 뚫고 나간 것 같잖아요. 터널을 뚫고. 그래서 이제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요 점선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고요. 전자의 총 에너지입니다. 근데 얘가 요 에너지 E보다 높은 포텐셜 장벽에 갇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요, 고전적으로는 이게 막혀 있으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가는데, 전자는 위치의 불확정성도 있고 얘가 사실 확률 분포고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실 여기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그 파동함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파동함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이제 요런 확률이 있는데요. 요게 제곱이 이제 확률이 되겠죠. 확률이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여기 벽 밖으로 있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구해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요거보다는 훨씬 낮아요. 근데 벽 바깥에 있을 확률도 0이 아닌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측정을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주로 있겠지만 여기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빠져나온 거죠. 예, 요게 이제 양자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텐셜 장벽 U0가 클수록 투과 확률이 높아질까요? 작을수록 투과 확률이 높아질까요? 예, 작을수록입니다. 풀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느낌대로 가면 돼요. 그럼 이 포텐셜 장벽이 있는데 이 포텐셜 장벽의 두께가 굵을수록 투과하기가 쉽겠어요? 얇을수록 투과하기가 쉽겠어요? 예, 얇을수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을수록. 문제는 다 이걸로 나옵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예?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어쩌다 이게 어쩌다 전자 자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을 확률 99%, 여기 있을 확률 1%.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보면은 밖에 있을 때도 있는 거죠. 넘어간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거기에 있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USB에 담긴 정보도요. 얘가 전자를 가두고 안 가두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디지털 정보가 오래 안 갑니다. 종이는 1000년 가는데 디지털 정보는 100년도 못 간대요. 이게. 그래서 계속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거와 관련된 학문도 있을 거예요. 폴로늄 원자핵에서 알파선이 나오는 과정도 보면요. 전기력이나 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텐셜이요. 고전적으로 보면 그 원자핵에 존재하는 알파 입자의 에너지보다 큽니다. 그러면 못 빠져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가 터널링 효과로 빠져나갈 효과가 있습니다.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방사성 원소에 반감기가 있는 겁니다. 이 확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터널링 효과 확률 때문에 얘가 자발적 붕괴를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확률로 계산하면 반감기가 나옵니다. 확률로 계산해서 이 절반이 줄어들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확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돼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도. 그 다음에 주사 터널 현미경인데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요거는 저 직접 봤어요. 직접 봤고 설명을 직접 들었어요. 요거 우리나라에 이제 벤처 기업이 있는데 요거랑 전날 배웠던 SEM 방식 있죠. 요 두 개를 외국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 STM 방식은 진짜 눈 감고 손으로 만지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방식이. 손으로 그냥 원자를 만지는 거예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방식입니다. 구조가 이래요. 요 탐침이 있는데 요 탐침 끝이요 진짜 원자 몇 개랍니다. 원자 한두 개. 이게 시료입니다. 시료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안 나있지만 요 사이에 이제 전압을 걸어줍니다. 전압을.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전자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진공이에요. 그럼 진공에 의한 포텐셜보다 여기에 걸어주는 포텐셜이 더 작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얘를 고전적으로는 얘를 넘어서 통과할 수가 없는데 통과할 확률이 있습니다. 통과할 확률이 있는데 근데 얘가 가까워지면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고 멀어지면 통과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L이 증가하면요. L이 증가하면은 요 사이가 전자가 포텐셜 장벽이 두꺼워지는 거니까 전자가 통과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투과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L이 증가하면. 근데 L이 감소하면요. 포텐셜 장벽이 줄어드니까 이 투과 확률이 증가하겠죠. 이게 됩니다. 그럼 L이 증가하는 경우, 그럼 멀어지는 경우죠. 멀어지는 경우에는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고 그러면 이때 명령을 내리면 돼요. 전진하라.
이게 감소하면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L이 감소해요. 그러면 포텐셜 장벽이 줄어드니까 투과확률이 증가하죠.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감지가 되면 가까우니까 후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후진이 또 맞겠네. 라임적으로 전진하라.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얘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이를. 그러면 그 움직임 자체가 뭐예요? 표면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 그 집적 회로 이런 거 있잖아. 집적 회로 이런 것을 이제 검사할 때 요 현미경을 씁니다. 그래서 얘가 회로가 잘 만들어졌는지, 합선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그 초정밀 회로를 검사하는데 주로 쓰인다고 해요. 일단 얘가 시료가 전류가 통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양자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역학이요. 이제 그 상대성 이론도 그랬었죠. GPS 이런 데 이용이 됐고. 양자역학도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그 열심히 배우십시오. 요 전자현미경 그때 설명해 주신 분도 내가 물어보니까 그 물리학과 대학원 나와가지고 그쪽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더라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자신의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대기업 이런 데 취직하지 않고 그런 이제 벤처 기업에 취직해서 전자현미경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되게 저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뭐 이런 거 그래 간단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예. 주사 터널 현미경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이런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뭐 참고할 사람 보십시오. 그 22시간 만에 물리2 해보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 지읍시다.